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범죄에서 나를 지키려면 대체 이 범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국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열일했네요. 예. 자, 지금부터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력 범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흉악범죄라고 할 때 4대 강력범죄, 예컨대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그리고 방화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전체 범죄로 보면 범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4대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상당수가 성폭력이 차지를 하거든요. 아, 그 4대 범죄 중에 성범죄 비율이 가장 빨리 네, 성범죄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가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조사를 했는데 네. 두 기자님은 어떠세요? 무슨 요일에 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지. 제가 볼땐뭐 목요일? 약간 그죠? 회식들도 많이 하니까. 들뜨고 이러니까 또. 예. 한 기자님은요? 금요일 날 뭐 아무래도 놀다가 실제 통계를 보면 토요일에 강력 범죄가 오.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떤 장소는 어디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가장 집중이 되는 곳은 그 시간대는 유흥업소하고 숙박업소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술, 알코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강남역 사건으로 상당 부분이 화장실, 특히 이제 공중 화장실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예, 2014년도에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161건, 꽤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의 이제 그 피의자가 피의자가. 조현병이라는 네, 네, 병을 네. 앓고 있는 사실이 뉴스를 네.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네. 조현병이라는 용어가 저에게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조현병이라는 건 2011년도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고요. 예.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분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이제 용어가 이제 조현병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이미지 좋아지라고 바꿨는데 이미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조현병이라는 병에 요번 대해서. 사건으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 증상이 그럼 뭐 약간 피해망상증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의 가장 중대한 증상은 사실은 음성 증상이에요. 예컨대 타인과 인터랙션을 못하고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금 범죄와 연루되는 사람들은 양성 증상이 심한 사람,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할까봐 오히려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착각을 하고 이제 흉기 난동을 부려서 사람을 인명피해를 내는 그런 사건들이죠.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위험하다거나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조현병 환자들 중에 약물을 잘 복용하고 이런 환자들은 사실 타인을 공격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네, 병의 계획적인 특성상. 행위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사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뭐 아주 특수한 경우가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주 접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는 것이고요.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약물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현병 환자가 나를 공격할 경우 아니면 공격할 기미가 보일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은 주의를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키시고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증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단 유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사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실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길 가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거나 네, 네,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고 과잉 방어라고 해서 네. 또 오히려 또 네,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 뭐 여러 가지 지침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한 공격 행위잖아요. 근데 그 방어의 수준이 너무 과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먼저 폭력한 사태가 끝이 나면 일단 방어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 행위도
종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끝났는데 계속 공격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뭐 과도한 무슨 흉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실 네. 이게 정당방위의 이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이쪽 네, 입장에서는 뭐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과잉방어라고 좀 그런 판례가 재판이 있었죠. 났더라고요. 네, 그 사례를 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던 사례가 있는데 네네. 이제 강도가 이제 집에 들었어요. 네네. 집주인이 이제 그 강도를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무 심하게 이제 폭행을 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제 가해자였죠 원래는. 가해자가 사망인데. 네, 가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서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존재하죠. 아, 근데 네. 저는 그게 웃긴 것 같은 게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때리다 보니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맞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가면서 때리는 건 아니니까 공포에 질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어쨌든 가해 행위가 종결이 됐으면은 방어 행위도 그쳐야 된다는 일단 원칙에 위배된 그렇죠. 거죠. 도주를 네, 시작했을 때는 도주하게 도망가는 놔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도주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껌껌한 이제 밤중에 가택 침입을 했으니까 사실 이 자다가 일어나면 상황 판단이 안 엄청 되고, 무섭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안 될 때까지 폭행을 한 그런 사태였던 것으로 과잉방어다. 보입니다. 네. 결국 법원에서 이제 까다롭게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판결을 내려는 것일 그렇죠. 텐데.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 혹시라도 살해의 의도가 있는 사건들이 둔갑을 할 위험성 같은 것들이 악용될 있기 수 있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경우도 있는. 네, 정당방위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예비 신부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택 침입한 강도에 의해 가지고 예비 그 신부가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는데 그 이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그 대목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판례가 존재하죠.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조현병 얘기도 했고 정당방위 얘기도 했지만 이 스스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법적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매우 어렵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뭐 특히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직 뭐 우리가 많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잖아요. 네, 네, 이 네. 와중에 네. 시민들이 그나마 좀 기억하면 좋겠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필요 이상의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뭐 범죄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비교적.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떤 적대감이나 혐오감 이런 것들은 사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 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아, 이거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애초에 요거도 지금.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